네, 이어서 조직 인사론 219번 교재 275페이지입니다. 조직을 둘러싼 환경이 불확실할 경우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에도크라시 임시조직이 활성화되거나 또는 조직이 보다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한다고 그랬죠. 적합하지 않는 것 그랬으니까 이럴 때일수록 조직 권력을 집중화하면 더 어려워집니다. 분권화하면 몰라도. 3번이 정답이죠. 다음, 개선기관과 참모기관을 구분하는 것은 바로 그 담당 업무의 성격입니다. 개선은 뭐라 그랬죠? 라인. 여러분들이 커피 사기 해가지고 사다리 탈 때처럼 조직 위에서부터 선을 연결해서 내려오면서 이어지는 그 과정. 그것은 위에서 밑으로 종적 관계를 갖는 대신에 참모기관, 그러면 사이드로 빠져나가는 횡적 모양을 갖죠. 스텝. 참모는 전문성을 가지고 조언하거나 또는 전문 관련 업무 분야를 직접 수행해서 서포트하거나 감독자를 도와주거나 하는 그런 성격. 그래서 담당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구분하게 되어 있다. 뭐 이건 절대 틀리지 않을 겁니다. 다음 222번 독립규제위원회를 설명한 것으로 맞는 것은 독립규제위원회는 준입법적, 준사법적 가진 독립기관으로서 감사 기능 업무도 포함할 수 있다. 바로 중앙인사위원회. 그러면 그런 얘기를 했었죠. 정답은 1번. 다음 224번 조직의 목표 변동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는 것은 목표의 변동, 기존 목표에 새로운 목표를 추가함으로써 또는 첨가함으로써 목표의 다원화로 인도하는 경우를 조직 목표의 추가라고 한다. 글자 그대로 여기 앞에 목표를 첨가했으니까 추가죠. 다음 수단과 목표가 전도되는 경우를 목표의 전환이라고 한다.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가 달성되었을 때 새로운 목표로 가는 것을 목표의 승계라고 한다. 여기서 시험 문제 물어보는 것은 뭐예요? 목표의 추가, 목표의 전환, 목표의 승계. 그 다음에 정책 종결의 문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목표는 정책 종결의 문제와 전혀 관계가 없는 거 아닙니다. 종결되면 폐기됩니다. 목표 끝났으니까. 그리고 새로운 목표를 또 선택하는 거죠. 전혀 관계없다. 이건 틀린 얘기입니다. 다음 228번 문제. 한국의 인력기획의 문제점을 기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공공기관의 방향이 설정되는데 인력기획의 문제점. 인력과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과급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인력기획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 성과급제가 우선돼야 된다. 그것보다는 업적평가제, 업무평가제가 우선돼야 되는 것이 맞다. 정확한 업적에 대한 평가. 적절하지 않는 것 그랬으니까 효율적 구매 유지가 요구된다. 정부의 기능의 재조정. 넘어갑니다. 230번 여권제도와 가장 관계가 먼 것 스포일 시스템. 여권제도. 여권제도는 능력 있는 자를 공직에 등용시키는 것이 아니고 정당 관료제에 의해서 마치 전리품인 양 투표를 통해서 당선돼서 정권을 잡게 되면 자기 주변 사람들을 끌어다가 정부 요직에 앉힌다. 장관자를 준다. 이런 예가 바로 문제라 그랬잖아요. 능력 있는 자를 공직에 골고루 등용시킨다. 이것은 실적주의 제도입니다. 여권제도의 폐해를 보고 그 후에 탄생한 것이 실적주의 제도입니다. 미국의 펜들턴법에 의해서 시발이 됐다 하는 걸 요약해서 봤을 겁니다. 다음 231번 조직의 목표의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조직 구성원의 행동 기준을 제공한다. 목표를 정해야 거기에 맞게 어떻게 움직여라. 군대 같으면 군대 갔다 오신 분이 이해가 될 겁니다. 소대장이 앞에 보이는 저 500골지를 우리가 점령한다.
그러면 소대장이 소대원들의 행동 기준을 정해줘야 돼요. 1소대는 좌측에 보이는 언덕 능선을 통해서 진격한다. 뭐 2소대는 우측 능선을 통해서 가는데 1소대가 먼저 갈 수 있도록 우측에서 기관총 진지를 선점하고 전방에 대응하는 적의 제압을 지원한다. 뭐 3분대는 뒤에 예비대로 가운데 따라가면서 소대장과 함께 전방을 지원한다. 뭐 이런 군 작전이 있듯이 소대 규모만 봐도 그런 행동 기준을 제공하고 따라서 정당의 존재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 효과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조직 구성원의 욕구 충족 수준을 측정하는 기준이 된다. 조직 목표 기능하고는 관련이 없죠. 욕구 충족하고는. 234번. 그 욕구 충족은 개인의 욕구를 말하는 거니까. 조직의 구조가 집권화되고 공식화되는 경향은 다음 중 어느 경우에 가장 잘 출현되는가? 집권화되고 공식화된다는 얘기는 새로운 조직이 형성돼서 출발하거나 또는 새로운 목표를 선정해서 조직의 비대화, 확대화 되는 과정에서는 보다 더 외부로부터의 감시와 통제가 많아질 수 있다. 바로 1번이죠. 그럴 때일수록 더 집권화되고 더 유기적인 조직으로 움직입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239번 문제. 다음에서 직무 만족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보기 어려운 것, 직무 만족입니다. 직무 만족. 욕구 충족 이론, 보상 이론, 형평 이론, 형평성 이론이죠. 체제 이론은 우리가 앞에서 인간관계론 배울 때 리커트의 4 티어리, 4체제 이론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욕구 충족은 맞지만 체제 이론은 아니다. 밑에 설명처럼 보상 이론은 욕구 충족 이론은 여기서부터 보면 직무 만족을 욕구 충족의 함수로 이해하는 입장이고 보상 이론은 개인이 받는 보상, 불일치 이론은 개인이 기대하는 것과 실제 현실에서 비교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직무 만족, 체제 이론하고는 관계가 없다. 다음 243번인가요? 네. 다음은 직업공무원제에 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는 것. 직업공무원. 생애 직업으로 평생 직업으로 알고 대국민 봉사에 최선을 다한다. 맞지 않는 것. 개방형 직위의 운영을 제도한다. 사실은 직업공무원제는 개방형 직위의 운영을 함으로써 내부 승진이나 내부 임용에 있어서 오히려 부담되는 부분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이걸 제도화한다 그러면 말이 안 맞죠. 제도화한다. 직업공무원들이 외부의 인재를, 유능한 인재를 뽑아버리면 자기 자리가 뺏길 수 있잖아요. 정답은 1번이다. 다음 246번. 정보화와 수요자 중심의 패러다임 등의 추세에 대응하는 연성 행정조직의 특성으로 옳지 않는 것은? 그럼 경성적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부드러운 대응, 개방 능동적이다, 위험 부담을 강내한다, 공식화 표준화 정도가 낮다, 공식화 표준화 정도가 높다 그러면 이건 연성이 아니라 광성이 되겠죠. 분업 시스템이 골격이다. 분업 시스템은 연성화 자체가 아니죠. 다음 넘어갑니다. 249번. 다음에서 비정부 조직 NGO, Non-Government Organization, NPO, Non-Profit Organization 이런 것들이 다 비영리단체, 비정부 조직 이런 것들이 정부의 거부 또는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생성한 조직이다. 관계없는 것 그랬으니까 의사결정 이론이죠. 비영리 조직은 공조직과 같은 의사결정 이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정부 실패나 여기 밑에 나오네요. 계약 실패, 시장 실패, 권력 견제, 정부 보조금 지원, 소비자 자기 통제 이런 것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251번 문제. 조직이 실현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미래의 상태는 무엇이라고 하느냐. 공조직이든 사조직이든 조직이 탄생한 그 이유는 바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직원들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잘 운영 관리하는 것이 조직의 목표 실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음 넘어갑니다. 257번 문제입니다. 공무원의 능력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볼 수 없는 것. 전직과 전보, 자리를 바꿔주거나 보직을 바꿔주거나 하는 부분과 근무성적 평정을 통해서 능력을 발전할 수 있도록 간접적 독려, 나아가서 승진과 보수. 근데 감사를 하는 것은 오히려 통제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기분 나쁘다. 자기를 감시하는데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죠. 257번, 다음 262번. 프로젝트 조직에 대한 바른 설명. 프로젝트 조직은 어차피 임시 조직으로 출발해서 어떤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형성된 조직으로 대규모 예산과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필요로 하는 조직이면서 특징이 뭐냐? 일정 기간 동안 그 업무를 수행해서 완성이 되면 해체되는, 즉 수평적 조직으로 활용하는 조직 구조를 얘기합니다. 나머지 밑에 세 개는 전부 다 혼합 조직, 환경 자원 공유, 고도의 정보 처리 이런 것은 다 복합 구조를 말하죠. 매트릭스 시스템에서 복합. 넘어갑니다. 다음 272번 문제. 비공식 조직의 순기능에 대해 나열했다. 순기능이 아닌 것은 공식 조직과 대비되는 걸 보겠죠. 순기능. 공식 조직의 경직성의 완화, 적극성의 정진. 공식 조직보다는 합리성에 따라 인위적으로 구성됐다. 합리성에 따라 인위적으로 구성된 것은 공식 조직. 비합리성으로 구성된 조직. 그게 비공식이죠. 심리적 안정, 욕구불만 발산처. 바로 우리 노동자들이 욕구불만 발산처로 출발한 것이 노총 아닙니까? 노조. 물론 노동자들의, 근로자들의 권익 신장 및 근무 여건 개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걸 나타내 보이는 형태는 다분히 욕구불만 발산처와 관련도 있더라. 2번이 정답. 다음 276번. 현대 인사행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없는 것. 역관주의는 고대 행정에서 있었던 인사행정입니다. 현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역관주의가 문제점이 있어서 실적제로 가고 공공관리론 쪽으로 가고 오늘날 신공공 쪽으로 가서 현대는 가버넌스 이렇게 흘러온 순서, 역사 있었죠. 바로 미국의 펜들턴법에 의해서 실적주의가 탄생되면서 역관주의가 물러났다. 정답은 1번. 다음 279번 문제. 공무원의 감축을 가장 어렵게 하는 인사제도. 바로 계급제입니다. 계급제는 철저하게 직급별로 계급별로 그 업무가 분장되어 있는 상황에서 함부로 공무원을 줄인다? 반발이 너무 심하겠죠. 너무 어려워요. 사람 본위로 뽑아놓고 배분해서 운영하는 안정된 자리인데 갑자기 감축한다. 어렵죠. 감축하는 그 요인은요. 공조직을 줄이거나 공공조직을 폐지하거나 쉽게 정부에 하던 어떤 기능을 안 하겠다. 이를테면 현 정부가 원전을 폐기하는 정책을 폈다. 그럼 원전 관련 직무 업무 하던 분야의 많은 공직자들이 어떻게 보면
그 임무 기능이 변경되거나 폐지되거나 그럴 때 이 분야는 필요 없다 하면 그때는 공문이 자동 감축됩니다. 공기관을 폐기 또는 어떤 목적 달성을 완료한 후에 다른 보직으로 갈 수 없으면 그 조직에 속했던 사람은 감축이 되겠죠. 그럴 때를 얘기하기 때문에 계급제입니다. 계급제. 근데 한번 형성된 공조직은 공무원들은 쉽게 말해서 함부로 목을 날릴 수가 없습니다. 왜? 법적으로 정년 퇴임 때까지 신분이 보장되도록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288번 공식적 의사 전달의 장점이라고 할 수 없는 것. 공식적으로 하면은 전달 통로가 분명하고 확실하고 내용이 보다 더 충실하고 객관적인 데 비해서 전달 속도는 오히려 늦어집니다. 왜 그러냐? 많은 사람들의 검토자와 협조자와 결제자의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행정 소요 시간이 오히려 길어질 수 있는 문제점도 있다. 다음 291번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 또는 인상제의 어떤 가치를 제고하는 제도인가? 이것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대표 관료에서 나온 거죠. 국민의 대표성, 관료들의 국민의 대표성을 띠는 대표 관료제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또는 장애인 고용이라든지 지역인재 등용이라든지 양성은 이거 남녀 평등하게 인재를 뽑는다. 그거잖아요. 정답은 1번. 295번입니다. 여권주의의 단점으로 틀린 것은 단점, 여권주의의 문제점 바로 정치적 중립이 저해됨으로써 오는 비능률, 무진서, 낭비, 부조리, 부패 등이 발생했고 또한 실적제와 달리 기회균등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관료제의 쇄신은 오히려 관료제를 더 좋게 만드는 장점이 될 수 있죠. 쇄신한다. 고치는 거니까. 실적제로 가는 게 바로 그거죠. 관료제를 쇄신시켜서 실적제로 갔다. 다음 298번입니다. 몇 사람이 반을 편성하여 문제를 연구하고 전원에게 보고해서 비판을 가하는 방법을 우리가 신디게이트라고 합니다. 4번에 나와있죠. 신디게이트. 참가자 모두의 관심을 유도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거기서 나온 결과물을 전부 대상 앞에서 비판을 받는. 그래야 몰랐던 결함사항을 시정 보완해서 확실한 정책을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포럼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들의 논박을 통해서 공개 토의하는 걸 무슨 포럼을 그럽니다. 언론 같은 데서 자주 나오고 학교에서도 이런 포럼 행사를 자주 합니다. 사례 연구는 글자 그대로 케이스 스터디해서 어떠한 사례,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아서 사고 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많이 나와요. 그 중에 어떤 경우는 보니까 개인이 아주 좁은 일방통행 도로에서 도로 한건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 차가 가다가 여성 운전자가 빵빵 하니까 덩치가 큰 여성이 뒤로 돌아보고 한다는 소리가 여보시오, 사람 보고 빵빵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고 뭐라 그래요? 그럼 엄밀히 따지면 그래? 사람 보고 함부로 빵빵 하는 거 아니야? 그럼 누가 만든 거예요? 그 사람이 도로 한가운데 가면 다른 차들은 보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차가 혹시 올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오른쪽 가장자리, 왼쪽 가장자리로 가주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근데 차가 오고 있는 걸 알면서도 한가운데 계속 걸어가요. 그건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근데 자기는 사람한테 빵빵거리면 안 된다. 이런 웃기는 얘기죠. 사례 연구, 역할 연기, 롤 플래닝. 사장과 직원이 역할을 바꿔서 이런 행사 때 이런 거 하면서 웃기는 거 보죠. 사장이 올라가서 팬토마임을 하거나 춤을 추거나 노래를 하거나 하는 그런 경우. 근데 이거 말고도 심포지엄이란 말도 있습니다. 심포지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발표를 통해서 얻어내는 포럼과도 비슷한데요. 포럼은 전문가들이 서로 주제를 내놓고 치고받고 싸우면서 좋은 안건을 맞게 하거나 자기 주장을 하는 것과 약간의 차이가 있죠. 다음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또 넘어갑니다. 빨리 끝내려고 넘어가는 건 아니에요. 볼 건 다 보고 넘어갑니다. 다 보고. 하나하나 보면서. 근데 그 위에 318번에 나오는 거 해석 부분은 한번 봐두세요. 318번에 나오는 거. 학습 조직이 갖는 특징. 학습 조직이 바로 유기적 조직이라고 그러죠. 유기적 조직. 탈관료제 모형에서 보다 유기적 특성을 갖는 전문적 소양을 통한 자기 완성. 바로 학습이죠. 일체감과 사명을 공유하고 모든 구성원이 지식 창출의 주제가 되는데 원자적 구조. 원자적 구조는 하나하나 따로따로 떨어져서 개별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융합적 구조 그래야 학습 조직이 맞아요. 왜? 학습 조직이 곧 유기적 조직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기계적 조직 그러면 원자적 구조가 오히려 가깝겠죠. 그 설명을 밑에 있는 걸 한번 보고 이해해 주기 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과 관련된 학습 조직이냐 유기적 조직이냐 기계적 조직이냐 하는 것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319번 위원회 제도의 장점. 위원회 제도는 상당한 민주성과 형평성을 가질 수 있는 반면에 어떤 위원회는 단기적으로 운영되거나 또는 장기적으로 상당 기간 다음 정권에 이어서도 계속 갈 수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6위원회가 그대로 존속되고 있죠. 거기다 하나가 늘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위원회가 하나 추가됐다고 그랬죠. 계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데 대신에 책임이 명확하지는 않아요. 또한 시간이 지연될 수 있는 단점도 있고요. 3번이 정답이죠. 다음 327번입니다. 적극적 인사행정의 내용과 거리가 먼 것. 적극적 인사행정. 인사권의 집권화. 정답이죠. 인사권의 분권화. 그래 오히려 보다 적극적 인사행정이 이루어진다. 공무원 단체를 인정하고 또한 재직자의 능력을 발전시켜주고 인간관계를 개선함으로써 적극적 인사행정이 이루어진다. 이것은 바로 실적주의 제도에서 인사 기능이 다소 소극적이었던 부분을 현대행정으로 오면서 적극적 인사행정으로 가면서 뭐예요? 공개 채용 모집을 하고 근무평정 제도를 도입하고 등등등 이런 것들이 분권화시키고 이런 것들이 적극적 인사행정 내용입니다. 뭐 그 아래도 해석이 나와 있죠. 그죠? 참고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체크는 안 해놨지만 넘기다 보니까 341번 같은 경우에요. 우리나라 승급제도 관계없는 것에서 나오는데 여기서 승급과 승진을 이해를 하고 있으면 이것과 관련된 문제는 문제가 없겠죠. 승급은 오직 호봉이 올라가는 거. 승진은 나아갈 진짜, 오를 승자. 계급이 하나 더 위로 올라가는 것. 그래서 승진은 그 직급에 따른 근무 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년이라고 그러죠. 계급에 따른 계급마다의 정년. 근데 뭐 짧게는 4, 5년, 3, 4년, 길게는 뭐 5, 6년 이렇게 정해져 있는 대신에 승급은 매년 한 호봉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관계 없는 것 그랬으니까 직급별 호봉별 채택. 직급별 호봉별 채택. 밑에 나와 있는 특별 승급 있을 수 있죠. 특진, 특별 승급 등은 기관장의 재량에 의해서
특정한 업무 수행에 공로가 현격하게 나타나서 두 사람, 세 사람 몫을 해냈구나 랐을 때 호봉 승급 기간은 1년입니다. 승급 기준으로서 근무 성적과 근무 기간을 포함한다. 즉 근무 평정 또는 교육훈련 성적 이런 것이 포함된다 그랬죠. 그래서 승급을 하면 호봉은 올라가지만 금액은 큰 변동이 있지는 않아요. 한 급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어떻게 보면 물가 상승분 정도 고려하는 정도 뭐 그 정도. 그러므로서 능력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더 해라 라고 독려할 수 있는 부분. 다음 넘어갑니다. 그 346번도요. 밑에 해설 부분을 잘 봐두십시오. 교재 요약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직위, 한 사람의 주어져 있는 직책의 내용을 직위라고 합니다. 포지션이에요, 포지션. 친구들 간에 그러죠. 내 아버지 포지션이 지금 뭐냐? 공무원 한다면서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직급은 그렇습니다. 직위에 포함된 직무의 종류. 직열은 직열. 이것은 시리즈. 직무의 종류는 비슷하지만 책임이나 등급이 상이한 것. 직구는 유사한 직렬끼리의 모임, 그룹이죠. 그룹. 직류, 직류를 세분한 것. 등급, 직무의 종류는 달라도 책임의 또는 곤란성에 따른 유사한 것끼리 등급. 요거를 참고로 한번 쭉 봐두시면 좋겠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354번입니다. 좀 많이 넘어갔는데요. 직위 분류제의 목적이 아닌 것은 직위를 분류했다는 목적은 그야말로 인사행정에 보다 더 객관성, 전문성, 과학성 이런 걸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따라서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지고 직무급 맞는 보수를 지급하고 그래서 공무원들은 연수가 같더라도 그 직무, 직급에 따라서 보수가 다르죠. 그죠? 공무원의 신분 보장하고 직접적인 관련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361번 문제. 개방형 공무원 제도를 도입한 경우의 장점. 개방형 공무원 제도를 도입하면 직업 공무원제 확립에는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직업 공무원제라고 하는 것은 오직 내부 승진만 이루어지고 외부 사람을 들어오지 않음으로써 자체 경쟁만 하게 하는 장점이 있는데 개방형은 뭐예요? 외부의 유능한 인재, 전문성을 가진 인재를 끼어 들어와서 같이 함으로써 오는 오히려 내 자리가 뺏기는 그런 부분입니다. 계급제 발달에 도움이 된다가 아니고 부담스럽다. 연금제도 마찬가지. 외부 전문가를 유인할 수 있다는 장점은 가장 그 목적이죠. 개방형 공무원 제도를 운영하는 목적이에요. 정답은 4번이죠. 다음 366번 문제. 직업공무원제의 필요성과 가장 가까운 것. 직업공무원제는 그야말로 행정의 안전성을 기하고 장기적으로 국가공무원을 관리해서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독립성과 안전성, 필요성, 바로 2번이죠. 그래서 공무원 시험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경쟁력이 높아지고 왜? 직업공무원은 신분이 확실히 보장이 되기 때문에. 또한 여성도 직업공무원제로 공무원에 등록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학원에 가보면요. 제가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노량진 학원에서 한 5년 공무원반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것이 야, 여기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삶의 치열한 경쟁 터전이구나. 거기서 낙오되면 공무원 떨어지는 거예요.
공무원 시험에서 떨어지면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또는 경찰, 군인 등 떨어지면 어디로 가요?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민간 경비원이라도 할까? 아니면 그냥 어디 가서 창업을 하든지 자기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 밑에 가서 그냥 소규모 조직에 들어가서 일을 배울까? 그러다가 오히려 거기서 어떤 아이디어 계기가 돼서 자기가 크게 성공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엄청 실망이 크죠. 근데 점심시간에 식당 앞에 딱 가보면 아, 여기가 바로 청춘이 들끓고 있는 곳이구나 하는 걸 느껴요. 단돈 500원이라도 싸면 공부해본 사람 알 거예요. 그 식당 앞에 줄을 200m, 300m까지 써요. 그렇게 어려운 여건에서 공부해요. 돈을 아껴야 되고. 또 지방에서 온 사람들은 숙박비부터 돈이 많이 들어가죠. 1년 내내 공부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강의하는 입장에 있는 선생들이 정말 몸 아끼지 않고 열심히 안 해줄 수 없습니다. 그 학생들을 보면.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근데 내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 평일 내내 하고 주말까지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결국은 한 5년 만에 접었어요. 목 성대가 나가가지고 수술까지 받느라고 강의를 줄이자 해가지고 학원 강의부터 줄였는데 평일은 못하죠. 교수가 학교에서 평일날은 강의해야 되고 주말반을 했어요. 주말 토요일 일요일 그러니까 쉬는 날이 없죠. 일주일 내내 무리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384번 자, 조직 발전 Organization Development에서 조직의 발전 OD라고도 표현하죠. 성공 조건이 아닌 것 지속적인 개혁과 압력 프레스죠. 임프레스, 프레스 의사개혁 과정의 개방주의 또는 최고 관리자의 지지 조직 발전을 위해서는 최고 관리자가 위에서 조직원들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믿어주고 푸시해 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밑에서만 열심히 일한다고 조직 목표 달성이 쉽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폐쇄적 조직 관리하면 이건 안 되죠. 개방적 조직 관리를 해야죠. 4번이 틀렸다. 사실상 폐쇄 그러면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닫아버린다. 우리 과거에 왕조시대 쇄국 정책이 폐쇄 아닙니까? 폐쇄. 또한 정부에서도 보안성이 높은 조직일수록 우리가 행정학에서 말할 때는 폐쇄 조직이라고 합니다. 닫힌 조직. 개방 조직은 민간 조직들이 대부분이 개방 조직이고 민간 조직 중에서도 특정 프로젝트나 특정 전문 분야는 절대적으로 보안 유지를 하죠. 공공기관 이상으로. 왜? 다른 놈들이 다 주워 먹어버리면 망하니까. 390번 조직의 신축성과 기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옳지 못한 것은 바로 이게 에도크라시죠. 임시 조직을 운영한다. 담당 관제, 프로젝트 팀이다. 태스크포스다. 위원회 조직이다. 또는 행렬 조직이다. 이런 것을 봤죠. 소국 소과주의는 아니다. 소국 소과. 소국 소과가 뭐냐? 국을 하나만 운영하거나 과를 하나만 운영하거나 그러면 기동성, 신축성이 떨어지죠. 국장이 혼자서 욕심내고 다 할 수 있나요? 분야별로 나눠야죠. 분업화되고 그럴수록 유동적이다. 즉 유기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쭉 다 봤어요. 봤는데 맨 마지막에 나오는 400부 문제. 인사행정과 관련된 거 참고로 한번 보시고요. 가장 적합하지 않는 것 그렇습니까? 그건 본인들이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린 이어서 잠시 물 한 모금씩 드시고 과목을 건너뛰겠습니다. 교재 맨 마지막에 나오는
행정 업무론 350쪽입니다. 350쪽. 행정 업무론은 일명 사무관리론이라 해서 과거에는 교재명을, 과목명을 사무관리론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무 업무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이론을 정립한 학문으로 접근을 했는데, 사실 이것이 공조직이든 사조직이든 현장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행정 업무론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행정 업무론.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좀 이어서 더 하고 시도를 할 테니까요. 먼저 업무 그러면 과거에는 책상에 앉아서 종이에 펜으로 뭘 기록하고 또 그 기록을 활용하고 보고하고 다른 기관에 전달해주고 또는 보관하고 저장하고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다시 말하면 데스크워크이다, 페이퍼워크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렇게 출발을 했는데 기업에서는 생산, 유통, 관리, 보존 모든 과정을 통틀어서 업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날 현대는 어떻게 됐어요? 사무를 포함하는 모든 일을 그랬습니다. 왜? 컴퓨터화 되면서 또는 인터넷화, 그것도 초고속화 되면서 많이 달라졌어요. 무엇이? 고도정보화됨에 따른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활용. 이 정부 정보를 만약에 이렇게 가공한다 그러면 잘못 보면 없는 걸 있는 걸로, 작은 걸 큰 걸로, 큰 걸 작게 해서 국민들을 속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뜻이 아니고요. 잘 분석한다, 잘 조정한다 그런 의미도 담겨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정부 정보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것은 국민에게 공고해서 알린다. 또 꼭 필요한 것은 국민에게 알리는 것보다도 정책 최고 결정권자, 즉 우리나라는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제공한다. 그 정보는 수집, 가공, 분석, 처리 등을 통해서 생산된 내용은 곧 지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지식, knowledge. 그래서 지식이 많은 사람은 파워맨. 전 시간에 한번 얘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회는 정보화된 사회다. 그것이 행정사무 또는 민간기업에까지 확대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정보량이 실시간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오죠. 그래서 그걸 잘못 이용 관리하게 되면 개인 또는 국가의 손실을 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일부 정보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통제를 하죠. 통제. 그 다음에 업무의 종류입니다. 업무의 종류는 목적에 따라서 본래 업무와 지원 업무로, 목적에 따라서. 또 밑에 뭐가 나와요? 성격에 따라서 판단 업무와 작업 업무 이렇게 나오는데, 본래 업무라고 하는 것은 곧 행정 업무상에 있어서의 고유적인 업무입니다. 동사무소에서는 주민들에 관련된 업무, 민원 업무 등을 주로 해야 될 것이고, 구청이면 구청, 시청이면 시청, 국가면 국가, 다 다르죠, 그죠? 에서 하는 행정 고유, 그 조직의 고유 업무를 본래 업무라고 한다. 그래서 밑에 보면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각종 행정 처분, 건축허가, 건설 사업 등이 있다. 이게 바로 국토부에서 하는 내용이죠. 본래 업무잖아요. 그런 것들을 말하고, 지원 업무는 방금 얘기한 그 본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특정 분야 부분들을 보태주는 것. 개개의 목적 영역에 통제적으로 존재하면서 조직 목적을 위해서 간접적으로, 지원 업무는 간접이란 말이 들어가면 되고, 본래 업무는 직접입니다. 직접. 이것은 직접적으로 그 개념을
여기 나오죠. 첫 번째 줄 직접적으로 수행하고 추진하는 걸 말한다. 간접. 그래서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본문 내용 중에 지문에 써놓고 이렇게 써놓고 간접이란 말이 들어있는 걸 써놓고 이것이 지원 업무냐 본래 업무냐 판단 업무냐 찾으라 선택해라 또 나오고 2차 시험 문제에서도 이런 걸 써놓고 이것이 과로다. 그러면 간접이면 지원, 직접이면 본래. 그 키워드를 찾아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격에서 분류는 판단 작업인데 판단 업무는 쉽게 말해서 밑에 사람들이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 직무, 경력과 연륜과 또한 실력. 그럼 위에 올라갈수록 어때요? 오랫동안 그런 과정을 거쳐서 쌓은 노하우, 실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의해서 판단하는, 즉 관리층에서 하는 일을, 뭐를? 의사결정, 기획, 조정, 심사, 평가 이런 업무는 다 관리층에서 담당한다. 더 쉽게 말하면 판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오랜 경험, 경력을 가진 자. 또 더 쉽게 말하면 지휘 명령 통솔권을 가진 자. 흔히들 속된 말로 파워 있는 사람. 그런 의미죠. 작업 업무는 글자 그대로 전문 지식이나 또는 숙련되지 않은 전문 능력이 없는 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단순 업무를 말합니다. 단순 처리될 수 있는 업무. 계산하고 통계표 작성하고 또는 문서를 기한하고 문서를 보내고 접수하고 받고 수발한다 그러죠. 운반은 정리하는 이런 것들은 단순 업무예요. 작업 업무예요. 누구든지 작업 업무에 종사한다 그러면 일반 근로자와 같고 판단 업무에 종사한다 그러면 중간 간부급 이상, 고위직 등을 의미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 운영입니다. 운영. 과거의 고전적 의미에서 운영은 사람이나 기계나 설비나 또는 돈을 투자하는 것을 잘 활용해서 뭐 한다? 플랜하고 두하고 시한다. 여기서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보는 게 업무거든요. 플랜하고 두하고 시한다. 잘못해가 시를 그냥 바라본다. 노래 가사처럼 그저 바라만 보아도 눈물이 난다. 그냥 바라본다 그러면 안 되고 이것은 곧 통제한다, 컨트롤한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시한다는 의미는. 그래서 플랜하고 두하고 실행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면 좋겠어요. 시험 지문에도 등장할 수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현대적 개념은 조직의 자원을 활용해서 내부의 생산 목표를 달성시키기 위해서 뭐예요? 가장 첫 번째, 국민의 만족. 국민이 느끼는 satisfy, 즉 만족. 왜? 공조직이 존재하는 그 자체가 국민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있기 때문에 국민이 존재한다. 그러면 마치 루이 14세 왕처럼 짐이 곧 왕이다. 그러고 국민은 그냥 왕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처럼 되면 국민이 피곤해지죠. 국민의 자주권이 없어지는 거죠. 그게 아니고 국민의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정책의 품질 관리, 성과 관리 또는 인원 관리, 장비 관리 모든 걸 포함한 관리 활동을 의미한다. 이게 오늘날 운영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운영의 요소들은 사람과 조직 또는 조직 목표 또는 대상 활동 영역. 그 활동 영역의 활동 과정은 이렇게 나와 있죠. 조직 목표 설정과 계획 수립, 자원 동원, 조직화 또는 환류, 집행, 통제 이런 것인데 이 환류가 바로 피드백이라고 그랬죠. 피드백. 되돌아본다.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전 시간에 들었던 두 과목에 대한 피드백을 꼭 해보십시오. 어떤 걸?
이번 시간에 나오는 용어, 키워드 중에서 분명히 전 시간에도 언급됐던 부분들이 계속 연결이 될 수 있거든요. 세 과목에 걸쳐서 노출되는 부분들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많다 이겁니다. 중요한 것만 뽑아서 요약을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이다. 뭐를? 의사 전달, 의사 결정, 통제, 계획 조정 등. 그 다음에 외부 환경과 작용하는 것은 환경과의 교호작용 또는 개방체제적 교호작용 이런 말로 표현합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 효율적 운영을 하기 위해서 뭘 지켜야 된다? 첫 번째, 간소화, 표준화 또는 과학화라는 말이 나옵니다. 간소화가 뭐냐? 가급적이면 일하는 부분의 노력도 또는 보고 결제 단계도 또는 불필요한 보고서도 줄이자. 마지막에 나오는 불필요한 보고서의 생산 지향, 이 말이 바로 필요 없는 보고서를 많이 만들지 말자. 꼭 보고서를 만들지 않아도 될 것은 그냥 구두로 보고하든지 아니면 간단하게 쪽지 형태로 메모로 해서 전달하든지 하는 것도 전달의 한 방법이다. 그게 간소화죠. 두 번째, 표준화. 여기 중요한 것은 표준화를 물을 때는 항상 이 말이 나올 겁니다. 담당자가 바뀌어도 제3자가 이어받아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기관에 가보면 죄송합니다. 담당자가 없었어요. 내일 오세요. 민원인이 굉장히 불편하겠죠. 고객 만족을 한다 그래 놓고 그렇게 처리하면 안 된다. 죄송합니다. 잠시 기다려 주세요. 제가 하는 업무가 있으니까 담당자가 없어서 그런데요. 제가 대신 요거 하는 걸 처리하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민원인 업무를 보러 간 민원인이 만족을 할 거 아니에요. 표준화입니다. 그래서 업무 처리 속도를 높이고 또한 인수인계를 잘할 수 있도록 하고 결제를 활성화하고 업무를 자동화하고 자동화도 곧 표준화입니다. 자동화도 표준화. 그걸 기억을 해라. 근데 뒤에 과학화하고 혼돈하면 안 돼요. 과학화는 업무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자재나 기기 등을 보다 더 자동화, 처리 또는 좋은 장비 등을 포함하는 의미가 담겨 있으면서 전자결제 시스템, 오늘 정부는 전자정부이고 대통령부터 공무원들까지도 다 전자결제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또한 지식행정 시스템, 협업 시스템, 다시 말하면 업무 과학화를 쓰기 위해서 생각해야 될 키워드는 시스템화된 걸 머릿속에 딱 갖고 있어라. 그러지 않으면 과학화와 바로 위에 나오는 표준화가 혼돈될 수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사무작업의 능률화. 사무관리 전략에서 능률 나오는데 무슨 능률이냐? 작업 능률은 글자 그대로 몸으로 부딪히면서 하는 육체적 작업이 기본이 된 능률. 그래서 작업을 용이하게 하고 간소하게 하고 또한 경제성 있게 작업하는데 필요한 도구나 장비 등을 또는 사무작업하는데 필요한 장비 등을 곳곳에 흩어놨다. 그러면 한 사람이 일을 하려면 복사하려면 옆방으로 가고 또 쇠절을 하려면 위층으로 가고 그런 식의 작업 현장은 안 된다 그랬죠. 동선 자체를 줄인다. 그런 걸 경제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나오네요. 동선을 최소화한다. 그래서 사무 공간의 동선은 원형보다는 곡선보다는 직선화하라 이런 말이 뒤에 나올 겁니다. 사무 자동화, 기계화 등등. 이게 작업 능률이에요. 왜 이렇게 설명해 주냐 하면 작업 능률, 정신 능률, 균형 능률을 나타내는 걸 혼돈해서 시험 문제 출제를 시킵니다. 정신 능률 그러면 생각해야 될 것은 무조건 작업자, 조직원의 스트레스를 말합니다. 정신,
스트레스는 정신 문제죠. 그런데 인간은 스트레스가 제로다. 그런 사람 발전이 없어요. 약간의 스트레스는 오히려 촉매자의 역할을 합니다. 또 과거 얘기를 하면요. 한때는 국가대표 권총 사격 선수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왜? 10점을 쏴야 되느냐, 9점을 쏴야 되느냐의 문제에서 그 점수 라인에 총알이 걸쳐서 맞으면 10점. 단 0.1mm라도 공간이 보인다. 육안으로는 구분이 안 돼요. 그걸 돋보기화된 조명이 들어오는 밝은 자동화된 장비들이 많아요, 요즘. 그걸 딱 놓고 보면 육안으로는 분명히 총알이 라인을 건드릴 것 같다 주장하지만 레프리들이 그걸 딱 볼 때 그 장비를 딱 놓고 보면 단 0.1mm로 떨어지면 10점이 아니고 9점. 아니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0.1.2점 가지고도 나눠지는 판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래서 참 여유를 가져야 된다는 자신의 마음 수양도 많이 해봤는데요. 바로 이 정신능률은 아까 얘기한 사격 선수들은 정신 집중력으로 좌우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일정 수준까지 올라가는 데는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정신 컨트롤은 그 이상의 한계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업무에서의 정신 능률은 얼마나 위험성이 있느냐 없느냐 또는 얼마나 많은 동작이 연속적으로 반복되느냐 그럼 이건 정신 스트레스에다가 물리적 스트레스까지 옵니다. 육체적으로. 적절하지 못한 조직 인사관리 엄청 스트레스죠. 자기 학교 동문이라고 그놈만 뽑아서 승진시키고 그놈한테는 쉽고 편안한 일을 시키고 나한테는 맨날 골칫거리 시킨다 그러면 그 정신 스트레스죠. 또한 조직원 간의 불화, 비협조. 근데 균형 능률에서 가만히 보면요. 세 번째 나오는 피로 과로 요인의 제거, 피로 과로. 아, 이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이렇게 해가지고 정신 능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균형 능률은 밸런스입니다. 밸런스. 얼마나 잘 조화되어 있느냐.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능력에 맞는 사무 업무를 분담시켜주고 또 뭐예요? 피로 과로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균형 능률을 이룰 수 있다. 공정 사무 분담 관리. 그 세 가지 구분하는 것은요, 반드시 나옵니다. 1차에 안 나오면 2차에도 나오고 반드시 나와요. 그만큼 시험 내기 좋게 생겼잖아요? 딱 떨어지게 나와 있으니까. 근데 이 개념을 혼돈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정신 균형 능률에서. 작업 능률은 보면 뭐 대체적으로 쉽게 이해할 겁니다. 혼돈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뒤로 넘어가서 사무관리 대상. 사무관리는 사무 환경에서는 일할 사람, 사무실 공간, 그 다음에 사무실 일하는 데 필요한 기기, 장비, 컴퓨터, 쇠절기, 복사기 등등이죠. 그 다음 기법에서는 문서관리, 서식관리, 자료관리, 표준화, 보고, 협조, 심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관리 기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 해가지고 이 중에 다른 걸 넣는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 밑에 사무관리 과정에서 계획화에 따른 기대 효과에서 5개가 나와 있는데 참고적으로 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 밑에 내려와서 조직화의 원리.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죠? 조직화의 일반 원칙. 앞에서 2번이나 봤습니다. 앞에 과목에서. 명령 통일의 원칙이다. 명령 통일. 명령은 오직 하나다. 이걸 위에서 보면 한 사람의 명령만 밑에서 보면 한 사람의 명령만 받아야 되고 한 사람에게만 보고해야 된다. 이거죠. 권한 위임의 원칙. 권한을 분담한다. 나눈다. 통솔 범위 또 나오잖아요. 한 사람의 감독자가, 관리자가 지 통솔을 명령할 수 있는 부하들의 수, 개선과 참모의 원칙 다 받은 겁니다. 앞에서. 이렇게 반복된다는 얘기를 몇 번 강조했습니다. 다음 공문서 관리인데요.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